노동이라는 주제를 과연 이야기하기 적당한 곳인가 상당히 망설여졌는데 걱정되셨는지 박정아 처장님이 제가 인권연대 강의에 사찰로 오셨더라고요. 그날 제가 다 들으시고 요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요거 하지 마라.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니 강의에서 자기도 이쪽에 서서 박정아 처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가겠습니다. 프랑스가 배경인 영화죠. 모녀지향의 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막이 아래쪽에 있어서 뒤에서 안 보일 테니까 우리 문자 통역하시는 분이 자막을 쳐주시면 되겠어요. Vous en avez 1000 minutes, c'est arrivé à 9 heures. Ah oui, mais écoutez, des embouteillages partout, il y a des grèves partout, c'est la merde en France, quoi. Quoi? Faudrait que ces pauvres infirmières exploitées fassent plus grève. On n'est pas en Amérique ici. 간호사들이 파업한다고 불편하게 야단치면서 엄마가 말하기를 여긴 미국이 아니야. 그 타이틀입니다. 노동자가 파업한다고 불편한 천박한 자본주의, 그건 미국에서 나오는 거야. 이 유럽 사람들의 대중적 정서거든요. 소수의 깨어있는 시민의 생각이 아니라. 근데 미국도 우리 같지는 않습니다. 노조 가입 권하는 대통령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인데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자막이 자꾸 아래쪽에 있는데 그 젊은 분들은 이 정도로 그냥 원어로 다 듣는 거예요. I said it before, I'll say it again. 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d join a union. If I wanted somebody who had my back, I'd join a union. 이 뒤에 한 3배 정도 길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자른 겁니다. 다른 나라 다니는 부자들의 천국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나라면 노조에 가입할 겁니다. 라고 강조하잖아요. 한국 사실 노동자들 지금 부정적입니다. 이 수배 전단이거든요. 인상적인 뭐라고 표기되는 보십시오. 노동자들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강의하신 김수정 교수님이 사회복지 서비스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말하시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자연스럽게 말해도 되는구나, 노동자. 이걸 제가 수십 장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어떤 분이 노동자는 내보다 빈칸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정서는 전 세계 한국과 없거든요. 그러니까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다른 나라에서는 직책이 상당히 높은 사람도 자기가 워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취임식에 이걸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고 하겠습니다. 용어 정의부터 해보겠습니다. 근로자인가 노동자인가. 사전을 검색해 보니까 근로자에 대해서는 설명이 짧고 간단한 편입니다. 노동자는 복잡하고 자세한 편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차이가.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근로자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23번 나옵니다. 근로라는 단어는 108번 나옵니다. 노동자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근로나 근로자 예전부터 있었던 단어라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삼국사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세 농경사회의 노예, 노비, 머슴은 다 근로자로 표기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삼국사기에서도.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머슴과는 다른 존재잖아요. 근대 산업사의 피고용자, 직장인, 임금 생활자가 취하는 다음부터는 모든 한자권 나라가 이 사람들을 노동자로 표기한 겁니다. 제 수업 들은 학생들이 중국 유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한 중국 유학생이 이런 답안을 기말 시험 답안지에 썼습니다. 중국에서는 16세 이상 노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라고 한다. 그래서 공무원, 교수, 의사, 환경, 미연의 노동자이다. 이 속에 들어보니까 한국은 좀 다른 것 같다. 한국에 근로자가 지키는 게 신기하다. 중국에 물론 근로자라는 단어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2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정도로 근대 이후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굳이 사용될 때가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조선근로정신대를 만들었을 때입니다. 한국 전쟁탕 이승만 정부가 전시근로 동법 만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굳이 근로란 단어가 강조될 때는
권력의 입장에서 노동자성을 희석시킬 필요가 있을 때, 정당한 대가가 지불될 수 없는 상황일 때 다소 굴욕적인 성격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질스럽게 노동자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노동이라는 단어를 흠모하는 사람이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한자권 나라가 달력에 우리 노동조를 표기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만 뭐라고 표기합니까? 우리는 근로자로 표기합니다. 눈 씻고 찾아본 이 달력은 전 세계 한국밖에 없거든요. 제가 작년 노동자의 책을 한 권을 냈습니다. 아마 이 책을 보시고 이 책의 제목을 오늘 강의 제목으로 정하신 것 같아요. TBS TV가 한 1시간 정도 이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편성했습니다. 그날 제가 출연해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만 중2번 논문에 보면 노동자 1000명당 노동 손실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작가가 이거는 몰랐던 모양입니다. 틀리게 표기했더라고요. 한국의 관변학자들이 이 논문을 번역할 때 굳이 뭐라고 번역할까요?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 이렇게 유치한 짓까지 하지 말자는 거죠. 2단계 넘어서야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가 새 헌법안을 마련하면서 근로란 용어를 도로 수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것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다른 나라와 같아지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만 비정상적이었다가 정상화되는 것에 불과한데 이거 가지고 난리 났던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 헌법이냐 이러면서 그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자연결론 첫 번째, 노동이나 노동자라는 단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MBC 카드 뉴스라고 다른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한 프랑스에서는 부대사입니다. 상당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고위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합니다. 정체성을 노동자로 본다는 뜻이죠. 피터 존스 핀란드 교장협의 회장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핀란드는 교원노조와 교장협의 사이가 아주 좋다. 보통의 교장들은 대부분 교원노조에 가입해 있다. 나도 그렇다. 즉 유럽에서 교장도 교사노조에 가입합니다. 노동자로 본다는 뜻이에요. 영국엔 교장노조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화가 노동조합입니다. 음악가 노동조합입니다. 영화배우 노동조합이에요. 대부분 다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경찰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집회도 합니다. 그러면 걱정되죠. 아니 경찰까지 노조하면 도둑을 누가 잡나. 훨씬 더 잘 됐습니다. 노동조건이 개선되면 업무수행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래야 우선 인력이 경찰로 들어오죠. 이 사람 똑같은 겁니다. 캐나다 경찰 노조가 정부의 항의의 표시로 유니폼 바지만 마음대로 우스꽝스럽게 입고 근무하기 운동할 때 모습입니다. 어떤 학생이 이 사진 보더니 한국에서 꽃별 수입해 갔나. 프랑스 경찰 노조가 2015년 12월 파리 집회하는 모습입니다. 교대 시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무하는 경찰과 집회하는 경찰이 서로 자리를 바꿉니다. 그렇게 날 안 망합니다. 소방관 노조 웬만한 나라 다 있어요. 이렇게 자꾸 가난한 나라도 있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국민의 상당수가 밀림 속에서 뻘거벗고 원숭이 잡아먹는 나라도 소방관 노조를 있습니다. 이 말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후진적이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엔 판사노조, 변호사노조도 있습니다. 판사노조가 있다는 말은 판사들 스스로 노동자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대업으로 부도사태가 터졌을 때 사라진 공적 자금이 23조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없기 때문에 23억 원도 깜짝 놀랐는데 23조 원 감이 안 오잖아요. 김우중 회장을 해외로 돕겠습니다. 프랑스의 휴양지에서 목격이 됐어요. 대우그룹 노동자 가운데 프랑스까지 건너간 거죠. 가서 잡아오자. 일종의 홍보전입니다. 그때 찾아서 법률 자문을 계속 담당해준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프랑스 판사 노조 조합원들이더라.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핀란드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국 방문했을 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도 노동조합원입니다. 즉 여러분 차관도 공무원 노조에 가입합니다. 그 정체성을 노동자로 본다는 뜻이에요. 장결론 두 번째, 지위, 학력, 연봉이 높다고 노동조합과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은 한국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잘못된 인식입니다. 여러분들 이외에 또 다른 장애가 있잖아요. 이건 봉사직이잖아요. 교회에 일하는 직원들의 노동부가 비슷한 처지인 거죠.
사회가 발전할수록 노동자의 포함되는 개념이 계속 확장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국민 수입이 몇만 달러다, 꼭 이런 것이 선진국 기준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높은 직책까지 자기를 노동자로 인식하는가, 이런 것도 선진국의 중요한 자격으로 보는데 독일은 장관까지 노조에 대할 수 있습니다. 광명의 교육감이 교육감 되자마자 이것도 강조했습니다. 학교에서 노동교육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러면 시대처럼 2년 교육하겠다는 겁니다. 학부모에게 사과하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사과라고 그랬을까요? 왜 재수없게 노동자가 될 걸 미리 예정하냐, 그런 뜻입니다. 어느 쪽의 생각이 옳은 걸까요?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려면 다른 나라 학교에서 노동교육 어떻게 하고 있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다른 나라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철저히 실시합니다. 독일 초등학생들입니다. 뭐하는 모습 같습니까? 실제 노동자 활동소에 거의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노사교섭, 단체교섭이지요. 이건 서울대병원입니다.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모의 노사교섭 수업을 연에 6차례 정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자 일도 맡아보고 경영자 일도 맡아보고 회사에 대비합니다. 나중에 노동자가 되거나 경영자가 될 테니까 한국 사회는 거의 대부분 노동자가 되지만 또 대부분 경영자가 될 줄 알고 자라죠.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노동자 간접거래 신청생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경영자 대표학과가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독일에 직접 연수 가서 보고 온 교사들이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학교는 한 명 빼고 다 노동자 간접거래 신청하더라 합니다. 그 한 명은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나중에 부모의 가업을 이어가던 한 명 빼고는 다. 독일 교과서의 한 페이지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까지 학생들이 가르칠까요? 동맹을 형성하고, 현대를 우설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항의문건을 작성하고, 플라카드를 몇 번을 만들고, 협약을 체결하고, 대중매체 언론과 인터뷰하고, 연설을 작성한다. 이런 것이 다 가르칩니다. 보시면서 좀 걱정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학교에서 데모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네. 이런 생각 드시겠죠? 왜 가르치겠습니까? 사회 전체 유익하기 때문이죠. 프랑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되면 시민 법률 사회 과목 교과서가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장 내용 전체가 즉 교과서 3분의 1 정도 분량이 단체 교섭의 전략과 전술을 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니 무슨 학생들에게 단체 교섭의 전략 전술을 몇 달 동안 가르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러한 지식을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유익하다 깨달으면 충분히 가능한이죠.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노동자이가 그 가족이잖아요. 직장 개세 맞선 노동조합 이사를 기반으로 노동조합이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완 설명해 보시오. 이게 중학교 교과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설명하실 수 있나요? 문제 뜻도 잘 모르시겠죠? 이 정도를 설명하려면 한국 사회에서는 공익노무사가 되거나 노동법을 특별히 따로 공부한 인권 변호사가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유럽 사회가 중학생들의 필수교양 지식에 해당하거든요. 이건 프랑스의 공영교육방송이 EBS 같은 방송이 10살 아동에게 노동자를 설명하기 위한 교육 자료입니다. 제 강의 들었던 청년이 프랑스에 가 있으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역해서 보냈는데 자기가 겪은 여러 나라 노동의 실태를 잘 정리하고 있길래 귀국하면 내 수업에 와서 내가 겪은 세계 노동 이런 주제를 특강 한번 하자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귀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캐나다에 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프랑스 10살 아동으로 가자고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C'est quoi un syndicat? C'est un groupe de personnes qui défendent leurs intérêts professionnels. Les syndicats agissent par exemple pour obtenir de meilleurs salaires, de meilleures conditions de travail. Dans le passé, les syndicats ont permis de grands progrès comme l'interdiction du travail des enfants ou la possibilité de se reposer le dimanche. Il existe des syndicats dans des branches professionnelles précises comme les cheminots, les patrons, les professeurs, les agriculteurs, les étudiants. Certains ont des missions plus larges et défendent les intérêts de tous les employés. C'est le cas notamment de Force ouvrière, de la CFDT ou de la CGT. Ces syndicats discutent avec les chefs d'entreprise pour signer des accords, par exemple sur l'accueil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Dans la plupart des entreprises, le délégué syndical représente le personnel et défend les positions de son syndicat.
Les syndicats discutent aussi avec le gouvernement sur des projets de loi sur le travail. En France, tout le monde a le droit d'appartenir à un syndicat, mais là pourtant, les syndicats sont très puissants. Ils sont capables d'organiser des manifestations ou des grèves qui peuvent bloquer de nombreuses entreprises. Le syndicalisme, les Français seraient sans doute moins payés et ils travailleraient dans des conditions bien plus pénibles. 예, 한국에서는 10살 아동은커녕 대학생이 돼도 이걸 배울 데가 없어요. 박정환 처장님이 파일 링크로 걸었다 이게 안 돼서 그런 뜻인데 제가 못 알아듣고 그냥 해봤네요. 저보다 한 수입니다 역시. 영국의 밀리언스 인트 스쿨즈라고 해서 노동자의 학교를 그런 뜻이잖아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이 교육활동가를 양성해서 그 지역 학교에 들어가서 노동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에서 전태 과목이고 중학교부터 의무교육 과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나라 이해관한 선생님은 전부 생략했는데 한국처럼 노동교육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철저히 가르치거든요. 우리만 하지 않습니다. 잠걸로 세 번째 노동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학교막 단체 가지고 합니다. 청소년 연합, 무슨 공부방 연합, 청소년 단체가 하지만 학교로 조금씩 옮겨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송곳이라는 이제 그 웹툰이 있죠. 책임 수업자가 6년 동안 준비해서 3년 9개월 동안 이제 네이버 연재했던 만화인데 그 중에 나오는 장면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있죠? 상담오신 분, 내 얘기 처음 듣죠? 아, 네. 이런 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다 늙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게 뭐야.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모의고사 교섭을 1년에 6번 한답니다. 요구안 작성, 홍보물 제작, 서명운동, 연설문 제작까지. 프랑스는 고등학교 4과목 수업 3분의 1이 교섭 전략자는구나.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판사, 교수 같은 사람들도 노조를 만드는 거예요. 경찰 선거가뿐만 아니라 독일, 스웨덴 이런 데는 군인 노조도 있어요. 근데 노조 있어봐. 군인학비리 의무사 사무총이 이렇게 쉽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산재율은 최저인데 산재 사망률은 최고야. 노조 없으면 죽기 전에는 신고도 못한다. 이만큼만 보겠습니다. 이런 장면 나오니까 언론에서 이제 부모지 실제 모델 하종강 교수다 이런 거다. 참 솔직히 밝힙니다. 아이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사람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만화나 드라마는 대사 한마디가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준비하고 많은 사람 이야기 모아서 주인공 필요 만든 거 이게 전부 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 얘기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스토리 같이 짜고 그래서 자꾸 제 이름 나올 뿐이죠.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했습니다. 방향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5인 승용차가 이렇게 구겨졌어요. 뒷바퀴가 앞에가 붙었을 정도로. 자녀들이 모처럼 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마련된 승용차였다는데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셨습니다. 뒤에서 들이받은 버스 운전기사의 근무 시간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건 출퇴근 시간을 빼고 이 운전기사가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자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일했으면요 사고 안 난 게 오래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발생하면 주로 여러분들은 빗길 안전운전, 졸음운전 방지만이 강조하지만 더 중요한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운전기사의 노동시간을 줄여줘야 돼요. 운전기사 개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운전기사 혼자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가 속한 사회의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노동운동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제가 김대동 씨랑 전국선에 강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은행노조가 기획한 행사예요. 도시마다 은행집이 수십 개씩 있으니까 주말 저녁에 극장을 빌려서 하종강 교수가 노동 교육회에 가서 들으십시오. 은행원들이 주말 저녁에 몇 명을 올 것 같습니다. 저라도 안 가죠. 그래서 국내 끝에 김대동 씨 연락을 해본 겁니다. 같이 뭐 해보겠냐고. 하겠다고 별로 큰 돈 받지 않고. 내가 요즘도 1년에 무료관리하는 40개 좀 조물린 거 아니죠? 제가 요즘도 1년에 무료관리 한 40개 정도 합니다. 한때 법륜 스마트 소가서 80개 정도 있어요. 별로 큰 돈 받지 않고 같이 돌았습니다. 최근에 김대동 씨가 뭐 강사를 엄청나게 많이 박배했다고 해서 민주주의였고 나경원 대표가 또 함수해야 된다 이러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김대동 씨만큼 무료감이 많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 죽을 때마다 와서 집회 사회할 때 한 번도 돈 안 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물론 은행원들을 가족까지 다 데리고 이 김대동 씨 보러 오는 거예요. 일단 오면 제가 이 2시간 들어야 돼요.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이게 재작년이었고요. 작년에 또 유시민 씨하고 한교영 음식 컬럼니스트 있어요. 또 단번 사람인데 문서시대로 18부까지 하면 되겠네요. 이제 한 번에 또 끝났습니다. 근데 김대동 씨가 노동상권을 정말 쉽게 다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아듣는 우리말로 좀 쉽게 설명합시다. 헌법 제33조 노동사건이 뭐냐면요. 야 모여봐. 이게 단결권입니다. 아니 나와봐 얘기 좀 합시다. 이게 단체 개소권이에요. 말이 안 통하면 불러먹자. 이게 단체 개소권입니다. 이거 상당히 살벌한 권리입니다. 왜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살벌한 권리를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상권을 초등학생 인문학 거도를 간단히 정의하면 노동상권이란 노동자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헌법상의 권리일까요? 사회 전체 이익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르치지 않는 나라인 거죠. 우리는 노동 문제를 구조적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게 한 대학생이 시험 답안지로 배웠던 글인데요. 숲에 보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큰 나무는 그 나무의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작은 나무의 어떤 존재일까요? 빛을 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이 착해도. 그래서 키 작은 나무가 자기 키를 좀 더 키우고 싶은 노력이 당연히 정당한 것처럼 큰 나무의 햇빛을 가리는 가지를 걷어낸 노력이 당연히 정당한 것처럼 노동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권리합자 요구가 구조적으로 정당한 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노동자의 교양이나 인품이나 지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 가보신 분 느꼈을 거예요. 공중묘수가 대부분 유료입니다. 전 외국은 많이 안 나갔습니다. 젊었을 때 쓸데없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 발은 북녘 땅을 밟기 전에 절대 나가지 않는 그런 바람에 연구원 생활할 때 초청장 다 다른 사람 돌려주고 겨우 금강산 갔다 온 다음부터 나갔어요. 유럽을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한국의 공중묘에서 일할 때 보면은 이제 여성 청소년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없을 때 청소하지. 그런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청소할 동안은 엄격히 사용이 금지됩니다. 팻말 하나 서 있을 뿐이에요. 마를 때까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넣습니다. 제가 펌피 유역지 갔을 때는 주차장 옆에 공중변소가 있었는데 토요일하고 2시에 셔틀을 내리더라고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잠깐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관리인이 이쪽에는 남자 화장실, 이쪽에 여자 화장실, 가운데가 청소하고 돈 받는 사람이 있는 공간이죠. 30대 초중반쯤 여성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손짓만 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화장실 관리인이 인생 막장에 그 직업 선택하고 그 최저임금 계속 받으면 그 관리가 안 나옵니다. 받을 만큼 받으니까 당당하게 자격을 주장하는 거예요. 미국은 테뉴어 받기가 한껏 어렵습니다. 종시 교수기가 어려워요. 제 후배가 10여 년 대학 강사 생활하다가 때려치고 청소 노동자가 됐습니다. 온 가족이 표정이 맑아졌어요. 노동시간은 줄었고 소득은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의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다른 모든 사회문제가 같이 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노동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정체성 이런 고민을 한지 별로 안 됐지만 그 노력이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이다. 이런 생각으로 행복한 사회복지사들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